오늘은 34페이지 14 화장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장품은 주의사항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에 직사광선에 의해서 사용한 곳이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 그리고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들과 상담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장품 원료 중에 어떤 원료들은 직사광선,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에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런 증상들은 그날의 컨디션, 그리고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없던 현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전문의들과 상담하라는 주의사항이 첫 번째, 공통주의사항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 자, 화장품은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관과 취급 시의 주의사항으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 그리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라. 요 크게 네 가지가 모든 화장품에 들어있는 사용 시 주의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의사항이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팩인 경우, 마스크팩인 경우에는 주의사항이 앞서 봤던 1번부터 3번의 두 가지까지 요 공통 주의사항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눈 주위를 피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팩은 한 줄이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개별사항의 주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 즉시 씻어내라고 주의사항이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들이 바로 스크럽 세안제, 그리고 두발 염색용. 두발용은 두발에 관한 화장품 유형은 두발용과 두발 염색용이 있죠. 두발용은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두발 염색용은 염색, 탈염, 탈색제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런 것들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씻어내라. 그리고 눈 화장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는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처럼 눈에 색조를 나타내는 화장용 제품들을 눈 화장용 제품이라고 하고, 자, 시험을 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눈 화장용 제품류에 아이크림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구분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눈 화장용 제품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앞서 설명드렸던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펜슬, 아이섀도우. 눈에 색조를 넣는 화장용이죠. 그리고 이를 제거하는 눈 화장용 리무버까지 눈 화장용 제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립 앤 아이 리무버가 있으면 눈 화장용 제품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눈 화장용과 어린이용은 미생물 기준이 다릅니다. 미생물 기준이 화장품 1g 혹은 1ml 속에 1000개 이상 증식하지 않도록 보존제를 적절히 써야 되는 게 미생물 기준이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중에 미생물 기준이 그렇다. 그런데 모든 화장품이 1000개 미만인데 그 중에서도 눈 화장용과 어린이용, 영유아용 화장품, 영유아용 제품류와 눈 화장용 제품류는 미생물 기준이 500개예요. 500개 미만. 그렇기 때문에 두 배 강화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눈 화장용을 리무버하는 제품도 우리 눈 주위에서 바로 사용하는 눈점막에 바로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미생물 기준을 같이 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눈 화장용 제품류에 눈 화장용 리무버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헷갈리지 않는다. 그죠? 자, 다시 정리하면 눈 화장용 제품류에는 눈 화장용 제품의 리무버까지 들어가고,
아이크림은 눈 화장용 제품이 아니다. 그럼 아이크림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기초 화장용 제품류에 일반 크림처럼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눈 화장용 제품류의 리무버와 비교되는 클렌징 오일, 페이스 클렌징 오일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기초 화장용 제품류에 속합니다. 자, 헷갈릴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모발용 샴푸, 연모제,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헤어 스트레이너 제품 등은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내라. 우리 염색 관련 약품들이 화장품 중에서는 좀 유해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아무래도 염색을 하고 색을 빼고 하려면 그런 성분들이 좀 다른 일반 화장품의 내용물보다 조금 더 유해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혹시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내라는 주의사항이 우리 화장품 표시에 기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당구장 팁을 보시면 제모제 같은 경우 눈에 들어갔을 때는 이 제모제로 쓰이는 거는 치오글리콜산이 들어가 있는 그죠? 치오글리콜산이 들어가 있는 제모제는 눈에 들어갔을 경우 물로 씻어내는 게 아니라 2%의 붕산수로 헹궈내라. 이게 주의사항으로 들어가야 돼요. 2%의 붕산수로 헹궈내라. 이 제모제 외에 다른 것들 있죠? 스크럽 세안제, 두발용, 두발 염색용, 눈 화장용 이런 것들은 모두 물로 즉시 씻어낼 것이라고 주의사항에 표기가 되는데 비교해서 제모제만큼은 물이 아니라 2% 농도의 붕산수 중화시키는 개념입니다. 치오글리콜 산이기 때문에 2% 농도의 붕산수로 헹궈내라. 나머지는 모두 물입니다. 제모제만 붕산수 바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프로필렌 글리콜. 자, 보습제로 많이 쓰이는 프로필렌 글리콜은 양날의 검이죠. 이게 굉장히 좋은 보습력과 그리고 침투력 그리고 자기만 침투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것들까지 용해시켜서 같이 끌고 들어가서 흡수시키는 그런 인핸서의 역할을 하는 아주 좋은 보습제이긴 하나 너무나 강력한 보습 효과 때문에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습제로 많이 각광받지 못하고 프로필렌 글리콜을 대신하는 부틸렌 글리콜 같은 게 많이 쓰이고 있고 이 프로필렌 글리콜은 2019년 정도라고 기억을 하는데 미국의 학회에서 본래 알러지 유발 물질로 명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필렌 글리콜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표기해야 되는 제품이 외음부 세정제, 내점막. 내점막은 흡수력이 우리 그냥 일반 피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외음부 세정제 해당이 되고요. 또 손발의 연화 제품. 손발을 연화시킨다.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서 그죠? 하는 우레아 성분. 우레아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각질을 제거하는 그런 상태에서 프로필렌 글리콜이 과하게 있으면 아무래도 민감성을 더 높이겠죠. 그래서 손발의 연화 제품 해당이 되고요. 연모제, 탈염 탈색제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음부 세정제, 손발의 연화 제품, 연모제, 탈염 탈색제에 프로필렌 글리콜이라는 성분이 전성분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 화장품의 표시에 프로필렌 글리콜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여기 공통사항 이거 외에도 추가로 기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데오도란트 채취 방지용 제품이죠. 데오도란트는 털을 제거한 직후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표시 기재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데오도란트, 겨드랑이 이런 데 뿌리죠. 근데 여기 제모를 한 다음 바로 뿌리게 되면 제모를 할 때 모공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데오도란트를 분사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주의 문구 사항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서 얼굴에 바르라 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되는 건 바로 분무형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여러분, 분무형 자외선 차단제에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자, 법에는 이렇게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제품들이 덜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법을 잘 익히고 나면 실무에 적용을 하실 때 그런 누락을 하는 이런 실수를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품이 아무리 좋은 내용물로 가득 담았다 하더라도 또 법적인 조치를 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될 것은 물론이와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제품의 이미지가 깎일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화장품 박람회에 가서 무료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마스크팩에 그 눈주위를 피하여 사용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제품을 제가 봤거든요. 그것도 이제 대학이 연합해서 만드는 제품이던데 그런 걸 딱 보는 순간 뭔가 그 제품의 질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사용 시 주의사항 표기 문구 이걸 잊지 말고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면도 직후에 사용하지 마라 다른 탈색제. 그리고 여기 7번 아하 나왔습니다. 아하 제품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아하 제품 같은 경우 필링제죠. 필링제이기 때문에 필링을 하고 나면 이제 피부가 굉장히 좀 예민해져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표기해야 됩니다. 어떤 제품에 아하를 0.5% 초과해서 함유한 제품일 경우 자, 일부의 시험 사용하라. 피부 이상을 확인하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밑에 있죠. 고농도의 아하 성분. 자, 고농도의 아하 성분은 프로테지가 어떻게 된다? 10% 초과 함유예요. 10% 초과 함유 또는 폐하가 3.5 미만일 때 굉장히 강산에 가까워지죠. 자, 우리 화장품은 폐하 기준이 3에서 9 사이여야 돼요. 자, 화장비누처럼 바로 물로 씻어내거나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은 폐하의 기준인 3에서 9를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의 제품들은 다 3에서 9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아하 성분이 들어있는 필링제도 폐하 3에서 9 사이여야 돼요. 아무래도 필링제는 산에 가까우니까 3에 가깝겠죠. 근데 이 최저점인 3과 3.5 사이, 그죠? 요거는 아주 강산에 가까운 위치예요. 요런 고농도의 아하 성분을 쓰게 되면 굉장히 테크니컬한 필링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문의와 상담하라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피부과에서 피부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서 시술을 받는 게 안전하겠죠. 간혹 홈쇼핑에 가정용 필링제가 있던데 사용 시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하 성분. 자, 고농도의 아하는 10% 초과 또는 폐하 3.5 미만인 제품이에요. 이런 고농도의 아하 성분을 쓰려면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라는 주의사항을 기재에 표시해놔야 된다.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를 0.5% 초과한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 이렇게 고압가스 나오는 거 있죠. 큰 부위에 연속해서 3초 이상 분사하지 마라. 인체에서 가능하면 20cm 떨어져라. 눈 주위 또는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마라.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서 얼굴에 바르라. 분사가스는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인데 이것이 만약에 자외선 차단제이다 했을 경우에는 이 5가지의 주의사항을 전부 다 표시를 따로 해야 되겠죠. 그죠? 3초 이상 20cm. 20cm 떨어져서 3초 이상 뿌리지 마라. 눈. 당연히 눈에 바로 분사하면 안 될 것이고
자외선 차단제니까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서 얼굴에 바르라. 분사가스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든 굉장히 미세한 것들은 우리 인체가 흡입을 하게 되면 쌓이게 돼, 장내에. 이게 고분자들은 흡입하거나 섭취하면 이게 빠지잖아요. 그죠? 배설이나 배출이 잘 되는데 아주 미립자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체내에 장기에 쌓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요구한다. 그리고 아주 작으니까 몸속에 아주 깊게 들어가서 어딘가에 있을 수 있겠죠. 그게 계속 축적이 되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하니까 화장품은 이거 분사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서 이렇게 바르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모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패치 테스트를 함에 있어서 지난달 염색할 때 만약에 이 염색제를 써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패치 테스트 없이 그냥 할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사항에는 반드시 염색 전 2일 전, 48시간 전이죠. 할 때마다 매회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라. 아니 왜 지난번에 괜찮았는데 이번에 왜 또 하라고 주의사항이 있는 거지? 라고 물으신다면 식약처의 답변은 분명히 이러할 거예요.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지난번에 발생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현상이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거나 알 수 없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오늘은 이번에는 그 어떤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당구장 표시로 팁 해서 과거에 이상이 없이 염색한 경우에도 체질의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실시하라. 매회예요. 자, 우리 시험 대비하니까 매회를 기억하셔야 돼요. 연모제 패치 테스트는 할 때마다예요. 자, 눈썹, 속눈썹은 사용하지 않는다. 면도 직후 염색하지 않는다. 연모 전후 일주일간은 펌, 웨이브, 그죠? 하지 않는다. 자, 면도 직후에 염색하지 않는다는 건 이렇게 면도를 하고 나면 바로 이렇게 면도를 한 부위에 모공이 예민한 상태에서 이제 연모제를 사용할 때 혹시 흘러내릴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오도란트도 제모한 직후 쓰지 말라는 거고 연모제도 면도 직후에는 쓰지 마라. 패치 테스트 순서를 보시면 그냥 한번 쭉 볼게요. 요 순서가 어쩌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팔의 안쪽 또는 귀 뒤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의 피부를 비눗물로 잘 씻고 탈지면으로 가볍게 닦는다. 다음에 이 제품 소량을 취해서 연모제를 소량을 취해서 정해진 용법대로 혼합해서 실험액을 준비한다. 실험액을 앞서 세척한 부위에 동전 크기로 바르고 자연 건조시킨 후 그대로 48시간 방치한다. 테스트 부위의 관찰은 테스트액을 바른 후 30분 뒤 그리고 48시간 후 총 2회를 반드시 행한다. 그래서 30분 뒤에 만약 이상이 있으면 바로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때 도포 부위에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의 피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손등으로 만지지 말고 바로 씻어내고 연모는 하지 않는다. 테스트 도중 48시간 이전이라도 위와 같은 피부 이상을 느낀 경우에는 바로 테스트를 중지하고 테스트액을 씻어내고 연모는 하지 않는다. 48시간 이내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모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제 15번 전성분 표시 방법으로 갑니다. 전성분. 자, 우리나라 고객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전성분. 자, 글자의 크기 너무 적게 하지 마라. 5포인트입니다. 5포인트 이상. 그리고 가장 많은 함량부터 기재해 나간다. 2번 보시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 표시한다.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 표시하다가 그러면 이제 제일 앞에 들어가는 게 바로 정제수나 이제 보습제 같은 것들이 쭉쭉쭉 들어가다가 1% 이하로 사용된 성분 위치까지 오면
뒤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0.5%, 그 다음 0.8% 이렇게 기재해도 되고 0.8% 뒤에 0.1% 써도 되고 0.1% 뒤에 0.5%짜리 써도 되고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 표시할 수 있다. 1% 이하일 경우. 우리 1%짜리가 보존제 좀 있죠. 페녹제타놀도 사용 제한 원료로서 1%, 그죠? 그리고 벤질 알코올도 사용 제한 원료인 보존제로서 1%까지 쓸 수 있어요. 그죠? 파라벤은 단일은 0.4%까지, 그리고 복합 사용하게 되면 0.8%까지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존제 명칭을 딱 찾아보시면, 이 보존제 뒤에는 페녹시에탄올 뒤에니까 다 1% 이하짜리라서 섞여 있구나. 이걸 어, 생각해낼 수 있는 거죠.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그게. 자, 그리고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다. 그죠? 그리고 혼합 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한다. 그래서 전 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혼합 원료는 그 혼합 원료명을 적는 게 아니라 그 혼합 원료에 들어가 있는 개별 성분의 명칭을 모두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자, 또 색조 화장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자, 색조 화장용 제품류는 눈 화장용을 제외한 색조죠. 볼, 립, 그리고 바디. 그죠? 그런 색조 화장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또는 손발톱용 제품. 손발톱용 제품류는 무조건 네일 관련 제품이죠. 자,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그죠? 이런 유형의 화장품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슬러시 마이너스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 표시할 수 있다. 왜냐면은 너무 많으니까. 그죠? 색조에 쓰이는 여러 가지 향료나 착색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쓰이니까 그냥 비슷한 것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슬러시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 있고 그 뒤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 표시해서 약간씩 색이 다른 립스틱이라도 뒤에 전성분 표시는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향료 갑니다. 향료. 불과 4년 전만 해도 대략 4년쯤 될 것 같아요. 착향제는 그냥 향료로 표시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당시에는 문구가 요까지였어요. 그냥 단순히 요까지.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했어요. 근데 4년 전에 뒤에 다만이 추가가 됐죠. 자, 다만 착향제의 구성성분 중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25가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그러니까 향료로만 표시할 수는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 표시해야 된다. 자, 우리가 레몬 오일을 쓰게 되면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라늄을 쓰게 되면 제라니올 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리모넨과 제라니올 같은 것들이 이 25가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이 있다면 향료로만 적으면 안 되고 전성분에 향료도 적지만 왜냐면은 리모넨, 제라늄 말고도 다른 향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향료라 적고 그 다음 옆에 리모넨, 제라니올도 추가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로 적는 거예요. 비록 리모넨과 제라니올이 향료로 쓰이긴 했으나 이런 성분들, 알레르기 성분들인 향료가 들어가 있다는 걸 전성분에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자기 자신이 리모넨에 알러지 반응이 있다. 이러면 그 알러지 유발 성분이 있는 전성분을 보고 구매를 피하게 되겠죠.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가지를 4년 전쯤에 이제 고시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25가지 원료명을 알고 있어야 되죠.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자, 그 다음 6번 산성도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에 중화 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 표시할 수 있고 비누화 반응을 거치는 성분은 비누화 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 표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원료로 집어넣을 때는 있었어요, 그 성분이. 근데 이게 어떤 반응을 거쳐, 중화 반응이나 비누화 반응을 거치면 영 다른 제품이 돼버리는 거죠, 완성이 됐을 때. 그때는 생성물을 기재 표시하는 거지, 그 안에 처음 넣었던 원료명을 표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를 만들 때 가성소다가 전성물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가성소다는 식물성 오일과 비누와 반응을 거치면 가성소다 성분은 모두 사라지죠. 그래서 화장 비누에는 전성분에 가성소다를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생성물에는 가성소다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이고요. 7번을 보시면 성분을 기재 표시할 경우 영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자는 식약처에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장이 인정할 경우에 기타 성분으로 기재 표시할 수 있다. 특허 관련이라든지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레시피.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 레시피를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기타 성분이라고 표시는 할 수 있는데 식약처에 자료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게 기타 성분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성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성분에 대한 그 어떤 영업자의 연구 노력 결과에 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 조항에서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5번 화장품의 함유 성분별 사용 시의 표시 문구,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 문구요. 자, 과산화수소. 자, 우리 중화제로 쓰이는 과산화수소, 그죠? 과산화수소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유독성이 있기 때문에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자,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벤잘코늄 브로마이드 및 벤잘코늄 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땐 즉시 씻어낼 것. 자, 스테아린산은 흡입이에요. 즉, 흡입한다. 자, 스테아린산 함유 제품은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표시 문구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 기초 화장용 제품류 중에서 파우더 제품에 한한다라고 돼 있어요. 기초 화장용 제품류에 있는 파우더는 그거요. 그 피부에 흡수성이 있는 어떤 그런 가루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애기들 기저귀 엉덩이 팡팡 그리고 애기들 이렇게 접히는 살에 이런 파우더를 쳐서 짓무르지 않도록 하는 그 파우더예요. 페이스 파우더는 이 파우더와 다릅니다. 페이스 파우더는 기초 화장용 제품류가 아니고 색조 화장용 제품류에 들어가요. 페이스 파우더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파우더는 기초 화장용 제품류 엉덩이 팡팡하는 파우더 중에서 전성분이 스테아린산 아연이 함유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주의사항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4번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이에요. 샴푸 등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자, 살리실릭 애시드와 밑에 있는 아요도프로비닐 부틸 카바메이트는 이제 만나요 없죠. 자,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이에요. 자,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류 아요도프로비닐 부틸 카바메이트 요것들이 들어간 제품류는 어린이 사용 금지 원료입니다. 어린이 사용 금지 원료. 잠시만요. 자,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류 아요도프로비닐 부틸카바메이트 함유 제품은 어린이에게 사용하면 안 된다. 3세 이하 어린이. 자, 영유아죠.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면 안 된다. 실버 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라. 자, 알루미늄은 신장 관련이에요. 알루미늄 및 그 염류 함유 제품은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와 상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알부틴 우리가 알부틴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 성분 원료라고 알고 있죠. 이 알부틴 2% 이상 함유된 제품은 자, 알부틴은 2% 이상 돼야 기능성 화장품으로 할 수 있죠. 알부틴은 2% 이상은 돼야 2에서 5%죠. 알부틴 2% 이상 함유 제품은 어떤 주의사항을 표기해야 되냐 하면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부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다. 이런 주의사항을 표시를 해야 합니다. 자, 알부틴, 부진, 입에 뭐 나는 거죠. 그리고 경미한 가려움 증상이 보고된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을 기재를 하라. 자, 카민 함유 제품, 카민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하라. 코치닐 추출물 함유 제품, 코치닐 추출물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하라. 호름알데하이드 0.05% 이상 검출된 제품, 호름알데하이드 성분에 과민한 사람은 신중히 사용하라.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 아마이드, 자, 미백 기능성 성분이다, 그죠? 자,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레틴이 들어갔기 때문에 레틴 정구체. 정구체가 레틴인 성분은 바로 주름 개선입니다. 그죠? 주름 개선. 아까 미백은 알부틴이었죠. 알부틴. 그리고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 정구체가 레틴인 레티놀 계열들은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이죠. 이것도 경미한 발적, 피부 건조, 흑감, 가려움, 구진이 보고된 예가 있다.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가 있다고 주의사항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은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가 0.05에서 0.2%까지는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으로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가 쓰였다면 그 화장품 표시사항으로 경미한 발적, 피부 건조, 화끈함, 가려움, 구진이 보고된 예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 라는 문구가 화장품 용기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 자, 파라벤 친구들이 나왔네요. 부틸, 프로필, 이소부틸 또는 이소프로필. 자, 메틸과 에틸은 여기 없어요. 그죠? 에틸, 파라벤, 메틸, 파라벤은 해당이 안 돼요. 근데 프로필과 부틸이네. 그죠? 그리고 이소부틸, 이소프로필. 요 함유 제품들은 영유아용 제품류 및 기초화장용 제품류 중에서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일 경우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주의사항,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표시광고제, 표시광고 실증제. 자, 만약에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한 스킨, 로션 같은 게 있다면 이것들은 기능성 화장품은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화장품에서 말하는 여드름성 기능성은 세정용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폼클렌징, 자, 살리실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는 폼클렌징, 여드름성 기능성 화장품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살리실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는 바디워시, 씻어내는 제품이고 살리실릭 애시드라는 여드름성 기능성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능성 화장품이 될 수는 있는데 두 개 다 씻어내는 제품에만 한해요. 화장품은.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로드샵이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한 스킨이다, 로션이다 하면 이거는 기능성 화장품이란 뜻이 아니라 인체 적용 시험을 해서 여드름성 피부에 유효한 효과를 내는 자료가 있을 때의 실증 자료죠.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라는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화장품법에서 이야기하는 표시 광고에 따른 실증 자료, 즉 광고 실증제예요. 자, 광고 실증제. 표시를 하는 건 화장품 용기에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하다고 찍는 거고, 광고는 인터넷 매체라든지 TV, 신문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걸 광고라고 하죠. 표시도 마찬가지, 광고도 마찬가지, 실증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 실증 자료에 예를 들면 여드름성 피부, 항균, 피부 노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이런 것들이 다 인체 적용 시험을 거친 자료가 실증 자료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표시 광고에 따른 실증 자료입니다. 자, 부당한 표시 광고 사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기능성이나 천연이나 유기농 제품이 아니면서 제품에 잠시만요. 기능성 화장품이나 천연이나 유기농 화장품이 아님에도 제품의 명칭, 효능, 효과 등에 관해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그리고 또 어떤 유명한 의사, 약사, 한의사 등이 연구 개발했고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자, 부당한 사례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사례예요. 또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어떤 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화장품인데 모든 표시가 올 영어로 되어 있다. 그러면 마치 외국 제품처럼 보이겠죠. 그렇게는 하지 마라. 자, 우리나라 화장품에서는 영어와 혼용해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표시는. 그러나 올 영문으로 해서 이것이 꼭 외국 제품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배타성을 띤, 그러니까 나 제품, 내 것들은 다 나쁘고 내게 최고다. 자, 최고, 내게 최상 이런 표현 금지입니다.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 광고 부당한 거고요.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긴 하더라도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부당하고, 자, 품질, 효능 등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화장품의 범위가 벗어나는 표시 광고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시 광고,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 광고 등은 모두 부당한 표시 광고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CGMP의 주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GMP는 우수한 화장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제조장의 품질 기준이죠. 자, Good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해서 자, 우수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안에 시설 그리고 인력 모든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이 CGMP 규정에 맞추어서 갖추어 놓고 운영하도록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품의 GMP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CGMP의 3대 요소는 자, 사람이 실수하는 걸 최소화한다. 미생물 오염과 교차 오염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방지한다. 고도의 품질 보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 CGMP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4대 요소.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되고, 유효성을 검증받을 수 있으며, 유관 관리가 가능하고 문서 관리화해야 된다. 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교차 오염이라는 것은 이 방의 오염물이 저 방으로 넘어가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루, 분말상에 원료를 보관해 놓는 곳에서 측량을 할 때 이렇게 날리는 먼지가 옆방의 로션 제조장으로 이렇게 먼지들이 날아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압을 조정해서 더 깨끗해야 되는 곳에 압을 높게 하는 거예요. 높게 하면 이렇게 먼지가 혹시나 잘못 관리해서 넘어가던 먼지가 튕겨서 다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게 교차오염이고, 물론 공장 내부와 외부의 어떤 오염물질이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교차오염 방지예요. 그리고 유효성 검증이라는 건 CGMP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시설과 장비 이런 것들이 어떤 유효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만약에 어떤 공장의 벽면이나 이런 재질들이 거칠거칠한 재질을 가지고 있다.
요즘 유행하니까 노출 콘크리트로 공장을 만든다 하면 그 콘크리트 공극에 먼지가 얼마나 쌓이겠어요. 그죠? CJP 공장의 모든 표면 재질은 매끄러워야 된다. 왜? 먼지들이 타고 내려와서 잘 타고 내려오도록. 그래서 바닥 청소할 때 먼지를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벽에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매끈한 재질, 그리고 그 어떤 제품의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는 그런 제품으로 설비를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을 유효성 검증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관리라는 건 작업장 내 모든 곳을 육안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끔 조명시설을 다 해놓는 걸 유관관리예요. 왜냐하면 구석진 곳이 있으면 아무래도 방치되고, 방치된 곳에는 미생물이나 벌레들이 번식하기 쉽다. 그래서 육안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명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문서관리. CGMP의 처음과 끝 다 문서관리죠. 처음은 작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에 대한 어떤 지침서가 있고, 그 지침서대로 실행한 기록서가 있고, 그런 것들이 또 계속 보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뭔가 변경을 할 때는 문서부터 변경 관리해서 바꾼 다음 그 변경된 대로 이루어 해내야 되죠. 그렇게 모든 문서를 토대로 행위를 하고 기록을 남기는 거. 이게 CGMP의 4대 요소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문서 관리 중에서 CGMP에서 다루는 4대 기준서가 뭐냐? 제품 표준서, 제조 관리 기준서, 품질 관리 기준서, 제조 위생 기준서. 그래서 이 4대 기준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품 표준서는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다라는 문서, 그리고 제조 관리 기준서는 제조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제조해야 된다. 그 작업장에 제조를 하기 위한 기준서, 그리고 품질 관리 기준서는 우리가 화장품 품질 검사를 다 해야 되죠. 시험 검사. 그런 시험 검사에 관한 문서, 그리고 제조 위생 기준서는 자, 작업자는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청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등등 위생에 관한 기준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기준서가 있다. 자, 문서는 제조 지시서를 발행함으로써 이제 시작이 돼요. 문서가. 자, 제조 지시서라는 건 안에 작업을 할 때 2인 1조로 어떤 원료부터 섞어서 어떻게 처방해서 어떻게 작업해 나간다. 그렇게 작업해라라고 하는 게 제조 지시서고, 자, 제조 지시서가 발행이 되면 그 제조 지시서대로 제조를 하고 어떻게 제조했다라고 기재를 하는 게 제조 기록서예요. 그죠? 제조 기록서. 그리고 제조가 다 완성이 되면 이제 드디어 품질 검사, 시험 기록서를 작성해요. 그게 바로 배치 기록서죠. 배치별로 배치 기록서가 만들어지면 이제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의 흐름은 제조 지시서의 발행으로 시작해서 배치 기록서로 완결이 된다. 라고 CGMP 해설서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 되는 것만 이쪽으로 옮겨놨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CGMP에 대한 내용은 CGMP 안내 해설서를 쭉 같이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위수탁 제조 절차. 자, 화장품 공장에서 위수탁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느냐?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품의 한 라인을 내가 못해. 그럴 때 이 라인의 제조 공정만큼은 이 라인을 할 수 있는 다른 공장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난 수탁자가 되고 그 공장은 위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수탁, 계약을 이루어지는. 제조에 대해서는 공정에 대한 일부 위수탁하는 거고, 그리고 시험 검사, 품질 검사를 내가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했을 때 시험에 대해서 어, 나라에서 정한, 시각처에서 정한 시험 검사 기관에 품질 검사를 맡길 때 또 위수탁 계약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럴 때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위수탁 제조 절차를 보게 되면 계약 전에 수탁 업체를 일단 평가하고 그리고 공정 확립을 한 다음 계약 체결을 하고 기술 이장을 한다. 그 다음 이제 제조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에 의해서 그 수탁업체, 나의 지시를 받아서 만들고 있는 수탁업체에 대한 평가와 감사를 실시한다. 요 제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시설관리 부분 보시면
화장품의 종류 및 제형에 따라서 적절히 구분 또는 구획되어 있어서 교차 오용 우려가 없어야 된다. 자, 구분 또는 구획이라고 했는데 구분과 구획은 다른 정의예요. 자, 구분은 선이나 그물망, 줄만 있으면 한 방에서도 한 방, 그러니까 방이 하나인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원룸이야. 한 방에 화장품 공장을 할 수 있는 걸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은 땅바닥에, 그러니까 바닥에 선을 긋거나, 선을 그어서 여기는 원료, 이 선 안에는 원료 보관소, 이 선 안에는 제조 구역, 저 선 안에는 포장 구역, 또 이 선 안에는 완제품 보관소, 저쪽 선은 불량품 보관소, 이렇게 한 방 안에서, 원룸에서 바닥에 선을 긋거나, 그물망을 치거나, 줄을 설치해서, 대부분 선이겠죠, 바닥에 선. 이제 선, 그물망, 줄 등으로 충분한 간격을 두어 차고나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상태. 구분은 보통 화장비누만 다루는 화장품 제조업소의 승인이 되는 한계가 있어요. 그 외에 화장품 제조업소는 다 구획돼 있어야 돼요. 구획. 방마다 벽이 있거나 칸막이가 있거나 에어 커튼 등이 있어서 교차오염이나 외부 오염 물질의 혼입이 방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를 구획이라고 해요. 구분과 구획에 대해서는 주관식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뭐냐, 구획이 뭐냐를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닥과 벽, 천장은 청소하기 쉽게 매끄러운 표면을 지니고 소독제 등의 부식성에 저항력을 보유하라. 자, 소독제로 이렇게 소독을 한다고 닦았는데 이게 녹슬어 버리거나 저항력이 없어서 부식이 돼버리면 그거는 화장품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 아닌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끄러운 표면 그리고 소독제 등의 부식성에 저항력을 보유 이거를 이제 시설을 할 때 고려해야 된다. 자, 3번은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해야 된다. 자, 환기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많이 열어놓을 수 있다는 틀린 말이에요. 화장품 공장의 창문은 보통 밀폐예요. 열리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공장에 위치한 그 어떤 장소를 상상해 보면 만약에 야간에 공장에서 작업을 한다. 만약에 그러면 공장의 불이 밖으로 새어나가죠. 보통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공장들이 많잖아, 그죠? 서울 한복판에 공장이 있으면 서울 한복판은 밤에 공장보다 밖이 더 밝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곳에 공장은 없단 말이에요. 보통 공장은 외곽에 있기 때문에 해가 지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그런데 공장에 환하게 불을 켜놓고 작업을 할 때 공장 불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 동네 날파리들이 공장 창문에 다 달라붙겠죠. 그러면 날파리는 조그만 틈 하나라도 다 삐집고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교차 오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생물, 세균, 날파리들이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옮겨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공장은 가능하면 창문이 열리지 않아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차광 장치까지 해야 돼요.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그러면 여기서 3번에서 얘기하는 환기가 잘 되는 건 어떤 이야기냐? 바로 공기 조화 장치를 적절하게 돌려서 공기 순환이 깨끗하게 잘 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공기 조화 장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창문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창문은 그 다음 이어집니다. 자, 외부와 연결된 창문은 가능한 열리지 않도록 하라. 그냥 열리지 않아야 돼. 제 생각에는. 그 다음 여기 밑에 보면 방충 대책이 있는데 방충 대책에 보면 개방할 수 있는 창문을 만들지 않을 것. 창문은 차광하고 야간의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돌아와서 5번 보시면 수세식 화장실 나와요. 수세식 화장실. 접근은 쉬워야 하나 생산구역과는 분리되어 있어라. 생산구역 안에 화장품 원료가 개방이 되어 있는 내용물이 거기에서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으면 교차 오염이 또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 화장품 중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병원성 미생물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탑 대장균. 대장균은 화장실에서 나와요. 그죠? 사람이 생리현상을 한번 하게 되면 대장균이 확 나와요. 그게 화장품 내용물에 많이 가버리면 그거는 대장균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균, 녹농균, 황색 포도상균 절대 화장품에서 나오면 안 되는 미생물 세 가지도 기억하셔야 되고 이 대장균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수세시 화장실은 접근은 쉬워야 하지만 생산구역과는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자, 문제 만약에 수세식 화장실은 접근이 쉬워야 하기 때문에 생산구역 안에 있어야 된다 하면 틀린 답입니다. 생산구역과는 분리되되 너무 멀지 않아야 된다. 접근이 쉬워야 한다. 공장 밖에 있으면 공장 밖으로 나갔다 들어올 때 또 교차 오염이 일어나니까 그죠? 자, 수세식 화장실은 접근이 쉬워야 하나 생산구역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 작업장 전체에 적절한 조명 설치.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관 관리가 돼야 된다. 그죠? 이렇게 작업장 전체에 적절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이 조명이 파손될 경우를 대비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처리 절차를 준비한다. 자, 조명은 다 윗부 위에 달려있고, 만약에 조명이 깨지면 그 부스러기가 밑으로 흐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명이 파손될 경우를 대비한 제품을 사용하라. 보통은 딱 그 유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판 위에다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죠. 각 제조구역별 청소 및 위생관리 절차에 따라 효능이 입증된 세척제와 소독제를 사용하라. 효능이 입증된 유효성을 이야기하는데 효능이 입증된 걸 써야지 아니면 부식을 일으키는 세척제나 소독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 예요. 7번을 빠뜨렸는데 7번을 보시면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기 조화 시설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갖추어라. 그죠? 공기 조화 장치는 네 가지예요. 온도 맞추는 거, 그리고 습도 맞추는 거, 그리고 청정하게 하는 거, 그리고 앞 송풍기를 이용해서 차압 관리를 하는 설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다음 방충 대책. 첫 번째, 벽, 천장, 창문, 파이프 구멍에 틈이 없도록 할 것. 두 번째, 개방할 수 있는 창문을 만들지 않을 것. 창문은 차광하고 야간에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할 것. 자, 배기구, 흡기구에 필터를 달 것. 배기구, 죠? 공기가 나가는 곳. 흡기구, 공기가 들어오는 곳. 이 필터를 달아야 되죠. 자, 물도 마찬가지. 배수구에는 트랩을 달고 트랩을 달면 벌레가 못 올라오죠. 문 하부에는 스커트를 설치하라. 문 하부에 스커트를 설치해야 밑으로 새는 어떤 그런 오염물질들을 막을 수 있죠. 골판지와 나무 부스러기를 방치하지 마라. 골판지와 나무 부스러기는 벌레들이 쌓여서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벌레 집이 되기 때문에 골판지나 나무 부스러기를 방치하면 안 돼요. 실내압을 외부보다 높게 할 것. 실내압을 외부보다 높게 할 것이라는 건 외부의 오염물질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압을 높여야, 안에 압을 높여야 다 튕겨져 나가죠. 못 들어오고. 그래서 실내압을 외부보다 높게 할 것. 이것이 그 방충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참가자분들 다 참석하셨는데, 어, 얼굴 한번 볼까요? 자, 얼굴, 자, 화면 한번 좀 켜주세요. 잠시만요. 다음은 공기조절 4대 요소 및 그 대응 시설을 보도록 할게요. 자, 깨끗해야 되고, 청정, 그리고 온도 조절돼야 되고, 세 번째 습도 조절, 그리고 네 번째 송풍기를 이용한 기류 형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4대 요소는 청정도, 온도, 습도, 기류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설은 공기정화기, 열교환기, 가습기, 송풍기로 각각 대응 시설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청정도 등급에 따른 작업장 관리 기준을 보시면 청정도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뉘어지고 1등급이 가장 엄격한 청정도 관리구역이에요. 클린배치. 손만 꽂아서 다 밀폐돼 있고 손만 이렇게 구멍 2개 구멍을 통해서 꽂아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클린벤치 같은 경우 1등급에 해당이 되고 제일 많이 주의해야 되고 많은 구역이 작업실에 해당이 되는 곳이 바로 2등급이에요. 여기는 특징이 내용물, 화장품의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장인 거예요. 자, 제조실 당연히 노출되겠죠. 성형실, 충전실, 그죠? 내용물 보관소, 왜냐하면 내용물 보관하고 있다가 떠야 되니까 이게 개방이 되죠. 그리고 원료 측량실, 미생물 시험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자,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장은 2등급으로서 이런 많은 작업실이 해당이 된다. 근데 여기 4등급을 한번 보실까요? 4등급을 보면 여러 보관소들이 다 4등급에 있어요. 자, 이제 완전히 내용물이 다 밀폐가 된, 폐색이 된 거예요. 그런 곳이 포장재 보관소, 완제품 보관소, 관리품 보관소, 원료 보관소 등등 그냥 보관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용물이 노출되는 아까 봤던 2등급의 보관소 중에 내용물 보관소, 요거는 2등급에 해당이 돼요. 보관소 중에 내용물 보관소만 2등급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보관소는 창고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4등급이다. 자, 그럼 언급 안 했던 3등급은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은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포장실이에요. 그죠? 포장실. 자, 이렇게 등급 구분을 한 다음 우리가 여기서 외워야 될 것은 미생물에 대한 관리 기준이에요. 청정 공기 순환 기준과 미생물에 대한 관리 기준. 자, 낙하균 시간당 10개 미만만 떨어져라. 또는 부유균이 세제곱미터당 20개 미만이어라.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곳은 1등급. 그리고 낙하균이 시간당 30개 이하여라. 또는 떠돌아다니는 부유균이 세제곱미터당 200개 이하여라 하는 곳은 바로 2등급에 해당하는 작업이에요. 10, 20, 30, 200. 낙하부유 10, 20, 30, 200이에요. 1등급과 2등급. 숫자가 있는 1등급과 2등급은 10, 20, 30, 200으로 균을 기억해 주시고 청정공기순환 횟수 정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직원의 위생관리 기준으로 넘어가서 자, 직원은 적절한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를 준비하고 이 말은 문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문서. 그리고 제조소 내에 있는 모든 직원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부에 외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은 건강이 양호해지거나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기 전까지 화장품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격리하라. 자, 손에 상처가 났어. 근데 이걸 밴디징 처리만 해가지고 작업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상, 그리고 질병, 이런 어떤 위생적으로 문제가 좀 될 것 같은 직원들은 일단 의사의 소견이 있기 전까지 화장품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격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원의 복장 관리 기준. 복장은 아까 봤던 청정도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의 복장이 다른 색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제조구역별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4등급의 옷을 입고 2등급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복장관리 기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소독제 사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고요에는 물이 아니에요. 깨끗한 흐르는 물.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신 후에 비누를 충분히 적용해서 15초 이상 문지른다.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물은 뜨거우면 안 돼요. 뜨거우면 피부염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쓴다. 자, 흐르는 물, 미지근한 물 15초 문지름이에요. 그리고 뭐 손가락 끝과 엄지손가락, 손가락 사이사이 줄기 있게 문지른다. 그런 다음
타올은 일회용 타올로 건조시킨다. 자, 그리고 이 일회용 타올로 수도꼭지를 잠근다. 사용한 타올을 이용해서 잠근다. 타올은 반복 사용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공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세를 하고 난 다음에 손이 마른 상태에서, 자, 일회용 타올로 건조시켰죠. 손이 마른 상태에서 손 소독제를 모든 표면을 다 덮을 수 있도록 충분히 적용하라. 손이 안 말라 있으면 물기가 남아 있는 거고, 물기가 손 소독제하고 만나게 되면 손 소독제의 그 프로테지 함량이 달라지죠. 보통 가장 강력한 이렇게 소독 효과를 나타내려면 에탄올 75, 70, 80 정도 생각하는데, 손에 물기가 너무 많으면 이게 70에서 80%가 아니라 뚝 떨어지겠죠. 50%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죠. 손에 물이 얼마나 많이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소독 효과를 위해서 손이 완전 마른 상태에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소독제가 이제 구석구석 바르고 난 다음에 마를 때까지 문질러라. 그게 직원의 위생관리 기준이었어요. 설비 및 기구의 위생 기준.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청소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위생 유지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설비 기구는 건조한 상태로 유지한다. 물기가 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고, 설비는 제품 오염을 방지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설치해야 된다. CGMP 공장은 설계할 때부터 위생 기준을 고려해서 설계하고 그 설계대로 설치를 해야 한다. 자, 설비는 제품 및 청소 소독제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부식성을 나타낼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화장품 내용물에 영향을 미치겠죠. 나쁜 영향. 자, 설비 위치는 원자재나 직원의 이동으로 인해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라. 설비가 오염되지 않도록 배관과 배수관을 설치하며 배수관은 역류되지 않아야 하고 청결을 유지하라. 자, 천정 주위에, 자, 위쪽은 대들보 파이프 배관 등이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하라. 왜? 청소하기가 어렵잖아요. 노출돼 있으면. 그래서 위쪽은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하라. 그리고 파이프, 여기서 말하는 파이프는 바닥과 천정을 잇는 파이프예요. 자, 이 파이프는 받침대로 고정하고 벽에 닿지 않게. 왜? 벽에 닿으면 뒷면에 청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벽에 닿지 않게 설계해서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라. 시설 및 기구에 사용되는 소모품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 포장재 관리. 자, 포장재는 포장 지시서를 발행한다. 이 포장 지시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제품명과 포장 설비명, 포장재 리스트, 포장 공정, 생산 수량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선입, 선출 방식으로 출고한다.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타당한 사유는 이럴 경우에요. 자, 포장을 먼저 해서 들어온 어제 제품을 먼저 출하시키고 오늘 제품을 그 다음 출하시키는 게 선입 선출이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가게 하라. 그런데 이게 이 출고 원칙을 무시할 수 있는 케이스는 오늘 만든 제품이 어제 만든 제품보다 사용기한이 훨씬 짧다. 자, 어제 만든 제품은 사용기한 3년, 오늘 만든 건 사용기한이 1년짜리다. 그러면 사용기한이 훨씬 짧기 때문에 사용기한 짧은 것부터 선입선출의 원칙을 무시하고 먼저 내보내도 되는 게 바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시험 문제에 만약에 무조건 선입선출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 틀린 거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입선출 방식의 대원칙을 좀 무시해도 된다. 그죠? 그게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조 공장에서 완제품을 보관을 해야 돼요. 완제품을 왜 보관하느냐 하면 이 완제품이 사용기한 중에 탈이 났을 때, 자, 시장 출하를 했는데 소비자가 굉장히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지금 유통돼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우리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품과 똑같은 것이어야 하죠. 왜냐? 똑같은 것이어야 우리가 그걸 그대로
다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2번 이상 실험할 수 있는 양을 완제품으로 보관해야 돼요.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자, 그렇다면 그 완제품을 보관할 때에 검체 관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 제품을 있는 그대로 보관한다. 밖에 출하된 거하고 똑같이, 그리고 출하되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환경과 비슷하게 제품을 있는 그대로 보관한다. 배치를 대표하는 검체로 보관을 하는데 그 각 배치별로 2번 이상 실시할 수 있는 양을 보관한다. 한 번은 뭔가 모자라. 그래서 2번 정도까지는 실시할 수 있는 양을 제조 공장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가장 안정한 조건에서 보관하고, 자, 그럼 언제까지 보관해야 되냐? 사용기한 경과 후에 1년까지예요. 사용기한 경과해도 1년까지는 보관해야 돼요. 그런데 화장품 중에서 사용기한으로 표시하지 않고 개봉 후 사용기간으로 표시하는 그런 화장품도 있죠. 그럴 때 개봉 후 사용하는 사용기간에는 제조 연월일이 같이 병행 표기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완제품 보관할 때는 그 제조 연월일로부터 3년까지, 그러니까 사용기한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까지, 제조일이 표시되어 있는 개봉 후 사용기간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제조 연월일로부터 3년까지 보관을 우리 화장품 공장에서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자, 이제 기초화장품학, 제 마지막 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기초화장품학은 피부와 모발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자, 표피층, 진피층. 저 피부 구조 보시면 우리 화장품이 유수분 밸런싱을 해줘야 하는 표피층. 우리 화장품과 가장 밀접한 층이 이 표피층이죠. 그리고 이 피부의 탄력을 관장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있는 진피층. 그죠? 진피층. 자, 표피, 진피까지가 우리 화장품에서 다루는 어떤 피부의 구조 상이죠. 이 밑에 피하 지방층 이런 것들은 다이어트와 관련된, 그죠? 건강과 관련된 층이고, 화장품은 표피층과 진피층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표피층과 진피층만 볼 거예요. 표피층은 여기 기저, 과립, 투명, 각질되어 있는데 기저, 과립, 유국층이 빠졌네, 그죠? 기저층이 있고 가장 많은 유국층이 있고 유국층 위에 과립층, 과립층 위에 투명층, 각질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피층은 기저층, 기저층은 하나의 층이에요. 하나의 층이고 그 위에 유급층이 있고 그 위에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 순서대로 되어 있고 기저층에서 유급층을 거쳐 성장하다가 과립층에 오면 이제 성장이 점점 더디어져서 각질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과립층에서 투명층과 각질층을 거쳐서 각질이 되어 탈락이 된다. 자, 기저층을 보면 기저층에는 각질 형성 세포와 멜라닌 세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단층에 각질 형성 세포는 피부가 되는 세포예요. 그죠? 피부에 피부 조직이 되는 세포인데 이 각질 형성 세포 50개 정도의 멜라닌 세포가 하나씩 박혀 있다. 이건 황인종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멜라닌 세포가 뭐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스트레스,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자외선으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멜라닌 세포가 자라나게 되죠. 검게 자라나서 얼굴을 덮게 되죠. 그 세포들이 있는 층이 기저층. 기저층은 진피층과 붙어있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분포하는 진피층에서 영양 공급을 받아서 각질 형성 세포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각종 분비물을 모세혈관의 정맥을 통해서 또 배출을 하고 기저층에서는 진피층의 모세혈관에서 영향을 받고 배출을 하는 역할을 하는 층이고 자, 표피층에서 가장 두꺼우면서 면역세포 자, 표피층에 있는 유일한 면역세포인 랑게란스 셀이 존재하는 층이 바로 유국층입니다. 그죠? 극이 있다.
그리고 점점 피부가 자라나요. 기저층에서 탄생한 각질 형성 세포들이 점점 자라나서 도톰한 층, 가장 도톰한 층, 유극층.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 우리 20대 여성 기준 각화 주기가 28일이라고 하죠. 14일이 과립층까지예요. 과립층. 그리고 과립층에서 각질층까지 가서 이제 각질이 박리되는 게 또 14일 걸리죠. 그게 총 28일이다. 그럼 과립층은 효소가 분비되면서 본격적으로 각질화가 시작되는 층이다. 그리고 이 과립층에서 투명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투명층은 손바닥, 발바닥에만 있어요. 자, 우리 투명층은 손바닥, 발바닥에만 있고 엘라이딘이라는 물질이 분포해서 엘라이딘은 반유동성 단백질인데 얘들이 수분의 침투 그리고 내부 수분의 그 배출을 막는 그 라인에 들어서 있어서 자기 혼자만 물을 먹어가지고 쪼글쪼글해지죠. 그래서 목욕탕에 가면 손바닥과 손바닥이 쪼글쪼글해지는 현상은 이 엘라이딘이라는 그런 반유동성 단백질 물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과립층에서도 내부에 수분이 뺏기지 않는 그런 어떤 막의 역할을 하고 투명층에서는 엘라이딘이라는 물질 때문에 이제 피부가 물을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쪼글쪼글해진다. 우리 피부가 외부의 수분을 막고 내부에서 배출되는 수분을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수분을 있는 대로 빨아들여가지고 탕 속에 들어가면 막 풍선처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 피부는 적절하게 막아준다. 그 막는 것 때문에 사실 화장품의 유효 성분이 쉽게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적인 성격. 그렇지만 일단 뭔가 수분 저지막이 있어서 우리 피부가 팅팅 불어나거나 이게 체형을 유지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자, 각질층. 세포 간 지질인 세라마이드가 존재한다. 각질층에 만약에 세라마이드가 다 무너지면 자, 벽돌이 무너지는 거죠. 벽돌이 무너져서 아토피성 피부가 된다. 그래서 이 세라마이드라는 이 원료는 성분은 우리 몸이 원래 각질층에 갖고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얘들이 세라마이드가 없어져서 상피세포가 무너지면 아토피성 피부가 된다.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는 세라마이드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 크림을 처방해줘서 그 어떤 피부 장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각질층에 세라마이드가 존재한다. 세포 간의 지질, 세라마이드. 자, 진피층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탄력이에요. 그죠? 진피층에는 피부의 탄력성과 관련해서 모세혈관이 분포하는 유도층이 있고 실제적으로 진피층의 대부분의 층을 차지하는 망상층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죠? 콜라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결합섬유, 탄력섬유, 그죠? 결합섬유, 탄력섬유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이 피부의 망상층에서 우리 피부를 지탱하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피부가 늘어져서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럼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잘 유지시켜야 된다.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계속 생산해내는 세포가 섬유아세포, 섬유아기세포, 그죠? 섬유아세포, 섬유아세포가 존재하고 이 섬유아세포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생성이 많이 되면 이 피부의 탄력 유지가 된다. 자, 그리고 히아루론산이라는 그런 물질이 망상층에 존재를 하죠. 자, 콜라겐아제에 콜라겐을 생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피부는 체중의 약 20%를 차지하고 수분은 약 70%, 단백질이 약 25%, 그 외 지질 및 탄수화물, 효소 및 미네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표피층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기저층, 자, 진피와 경계를 이루는 물결 모양으로 주로 재생 역할, 그죠? 재생 역할, 핵이 존재하는 단층이다. 단층, 하나의 층. 케라틴을 만드는 각질 형성 세포와 피부색을 좌우하는 멜라닌 형성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유국층,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꺼운 층이고 핵이 존재하여서
유국세포의 합성 역할을 한다. 혈액순환과 영양 공급에 관여하는 물질을 대사하고 면역과 관련한 랑게란스 세포가 존재한다. 과립층, 본격적 각질화가 진행되는 층으로서 아까 과립이 있다 했죠. 그죠? 케라토히알린이라는 과립이 존재한다. 수분 저지막, 수분 증발을 방지하고 유해물질 침투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과립층 위에 투명층, 투명층은 손바닥과 발바닥에 존재를 한다. 자, 이제 각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다. 자, 핵이 없어요. 2,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지고 엘라이딘이라는 손 쪼글쪼글하게 하는 반유동적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자, 수분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한다. 각질층. 자, 이제 곧 떨어져 나갈 각질세포가 약 20개 정도 겹겹이 쌓여 있다. 피부 장벽의 구조 역할을 한다. 자, 벽돌을 각질세포로 표현을 한다면 이 벽돌을 이어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라마이드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세포 주기에 의해서 탈락 시에 각질 및 멜라닌 세포가 동반 탈락된다. 자, 우리가 먹는 거에 있어서도 먹는 것보다 배설하는 게 건강에 더 크게 좌우한다. 잘 배설하는 게. 피부도 마찬가지로 각질이 잘 형성되어서 잘 떨어져 나가야 28일 한 달 만에 이렇게 주거세포들이 잘 떨어져 나가야 죽어있는 세포가 겹겹이 쌓여서 이렇게 뭔가 칙칙한 피부로 남아있는 게 이 미용에 좋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떨어져 나가고 계속 밑에서 섬유화세포에서는 계속 그죠? 어떤 형성이 이루어져서 새로 자라나고 그만큼 피부도 배출이 미용상 정말 중요하다. 두꺼운 주거세포 위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흡수도 안 될 뿐더러 효과도 없다. 그래서 먹는 거, 피부 다 배설, 배출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피층, 유두층. 유두층은 표피와 붙어있는 얇은 층이죠. 솔방울 모양의 돌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유두층이라고 하죠. 모세혈관이 존재하고 진피와 표피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모세 동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 정맥이 있기 때문에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자, 망상층은 결합섬유인 콜라겐과 이것들을 유지시켜주는 탄력섬유인 엘라스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주로. 자, 그 외에도 혈관, 림프, 모공, 모유두, 한선, 피지선, 감각신경이 존재한다. 자, 콜라겐은 진피의 90% 이상을 존재한다. 주름과 연관이 되어 있고, 엘라스틴은 탄력, 그죠? 스프링 역할을 한다. 콜라겐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스프링 역할을 한다. 히아루론산인 무코다당류가 존재해서 친수성 다당제, 진피의 수분 부유력에 영향을 준다. 히아루론산은 자기 몸보다 훨씬 수십 배의 강력한 수분을 끌어당긴다고 했죠. 우리가 보통 삼다수처럼 찰랑거리는 물은 자유수라고 표현하는데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은 결합수라고 해서 이런 무코다당류 성분들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을 때 그만큼 탄력 있는 피부가 되죠. 그 수분은 자유수와는 달리 유동성이 적어요. 수분을 꽉 움켜잡고 탄력 유지에 힘쓰는 거죠. 이걸 결합수라고 합니다. 자, 결합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히아루론산 같은 성분들이죠. 친수성 다당제, 진피의 수분 부유력에 영향을 준다. 히아루론산이 원래 우리 포유류의 피부에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화장품으로 더 보충해주는 게 히아루론산 성분을 넣어서 만든 화장품들이죠. 섬유화세포,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단백질과 세포 외 기질을 생성하는 세포다. 섬유아세포에서 아기세포, 그죠? 아기세포에서 피부 조직들이 만들어진다. 자, 비만세포인 머스트셀, 대식세포, 림프구 등은 면역 담당 세포들이죠. 자, 무엇과 구분해야 된다?
표피층에 있는 랑게르한스 셀과 구분해야 된다. 랑게르한스 셀 말고 다른 면역 담당 세포들은 다 진피층인 망상층 안에 있다. 랑게르한스 셀만 표피층의 유국층에 있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질층에 있는 천연보습인자와 피부 지질 조성 성분을 한번 볼게요. 천연보습인자, 아미노산류, 자, 단백질류들이다, 그죠? 원래 천연적으로 있는 인자들이에요. 아미노산류, 피롤리돈, 카르본산, 젖산염, 요소, 요산, 글루코사민, 크레아티닌, 구연산염, 콜레스테롤, 나트륨, 칼슘, 칼륨, 마그네슘, 포타슘, 당, 유기산, 펩타이드 등이 있다. 그리고 피부 지질 성분으로는 트리글리세라이드, 왁스에스터, 지방산, 스퀄렌, 글리세라이드, 콜레스테롤 등이 있다. 각질층에 존재하는 천연보습인자인 NMF, 피부 표면 피지의 친수성 부분을 의미하며, 자, 각질층에 존재하는 천연보습인자는 피지의 친수성 부분을 의미한다. 수분 보유량을 조절해서 각질층의 건조를 방지하는 가장 이상적인 천연 원료 역할을 한다. 자, 필라그린, 각질층의 하부에서부터 표층으로 이동하면서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되면서 최종적으로 수용성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이것이 바로 자연보습인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까 보시면 천연보습인자 중에 아미노산류가 40%로 거의 반을 차지하죠. 그게 바로 필라그린, 여기서 이제 생성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피부에 있는 기타 부속 기관들을 보도록 할게요. 기타 부속 기관. 자,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이루어내는 천연적인 물질들은 바로 땀과 피지예요. 땀은 수분, 피지는 유성성분. 이 둘이 적절히 배합이 돼서 우리 피부막을 싹 덮고 있을 때 우리는 천연 화장품을 바른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서 분비된 천연 물질로 싹 감싸주면 이게 바로 유수분 밸런싱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수분이 모자란다. 여기에서 어떤 유성 성분이 모자란다 했을 때 화장품으로 보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수분을 담당하는 땀샘. 땀샘은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소환선과 대한선으로 나뉘고요. 소환선은 에크린선이라고도 하고 대한선은 아포크린선이라고도 해요. 자, 소환선은 어릴 때부터 있습니다. 몸 전체에 분포하고 표피로 직접 분비가 된다. 이 말은 대한선 같은 경우는 모공벽을 따라서 피지선을 따라서 빠지지만 소환선인 에크린선은 단독 배출선입니다. 단독. 그래서 몸 전체에 분포하고 표피로 직접 분비되고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거의 없다. 이게 대한선과 구분되는 가장 큰 어떤 성질이죠. 자, 노폐물 배출하고 체온 유지, 냄새가 거의 없다. 그런데 반해서 아포크닌이라는 대한선은 청년기, 사춘기 때 발달을 해요. 그래서 특정 부위, 어디? 겨드랑이, 유두, 생식기 주위 등 특정 부위에 위치하며 청년기에 활동을 한다. 온도가 높고 피부에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지방산과 암모니아로 전환이 되면 특유의 특이치를 내죠. 독특한 향이 있다. 자, 모공을 통해서 분비된다.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서 독특한 채취, 세균으로 인해 산도가 붕괴되면 심한 냄새를 동반하기도 한다. 보통 암내라든지 좀 악취가 나는 그런 땀을 많이 흘린다면 악취가 난다면 이건 대한선에서 나온 땀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피지선. 아까 손바닥과 발바닥에만 있는 건 투명층이었죠. 표피층의 투명층. 근데 발바닥에만 없는 게 피지선이에요. 피지선.
손바닥과 발바닥에 피지선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물건을 잡으면 미끌렁미끌렁거리겠죠. 미끄덩거리겠죠. 발바닥에 피지선이 있으면 걸을 때마다 음, 막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조물주가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피지선을 주지 않으셨어요. 자, 손바닥과 발바닥을 제외한 전신 피부에 존재를 하고 외부의 유해물질이나 세균의 침입을 막아요. 자, 피지선. 피지선은 손바닥, 발바닥이 없다. 상피세포로 구성되어 진피층의 모공에 부착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아포크린선이 모공을 통해서 배출된다 했죠. 이때 이 피지선이 모공층에 또 같이 부착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안선에서는 이제 어떤 뭔가 만나는 물질들이 많아서 세균이 분해되고 막 이렇게 되면 특이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적절하게 땀샘과 피지선이 섞이면 유수분 밸런싱 역할을 하는 피부 장벽의 역할을 하죠. 자, 상피세포로 구성되어 진피층의 모공에 부착되어 있다. 하루 평균 1에서 2g 정도의 피지를 모공을 통해서 방출한다. 이 모공이 각질이나 먼지로 막히면 피지가 분출되지 못하고 여드름 요소인 면포로 발전한다. 그래서 여드름성 피부에 쓰이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가 살리실릭 애시드인 거죠. 자, 살리실릭 애시드는 일명 바하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렇게 지용성 어떤 문제가 있는 피부에 그 피부를 각질을 필링을 해서 여드름에 효과가 좋은 세정제 역할을 하는데 쓰이는 거죠. 피지에서 나오는 피지가 유성 성분이니까 우리 필링제 중에서 아는 수용성 필링제라고도 하고 바는 지용성 필링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아 성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용성에 대한 각 필링 역할을 하는 거고 바하는 지용성 피부 이런 여드름성 이런 거에 피부에 이제 필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와 바하를 이제 필링제로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특히 바하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성의 피부에 필링 역할을 하는 살리실릭 애시드가 있다. 자, 피지가 막히면 그죠? 어떤 막혀버린 모공이 피지가 이게 지용성이 분출되지 못하고 여드름이 된다. 그래서 그걸 필링 해준다. 바하 성분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죠. 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아 분비되기 때문에 여성보다 남성에게 보편적으로 많이 분비된다. 그래서 남성인데 이 피지가 잘 분출되는 남성분들은 보면 이게 세균 버시기를 해서 냄새가 나면 그건 단점이지만 장점만 보면 굉장히 피부에 주름이 없어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모공을 통해서 이런 피지가 붕붕붕붕 솟아나기 때문에 주름이 질 이유가 없죠. 이 어떤 그 유수분 밸런싱 장벽 역할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남성분은 주름이 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모발이네요. 그죠? 모발로 들어와서 모발은 요 표피에서 솟아오른 부분은 모간부라고 하고요. 피부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은 자, 뿌리 근자를 써서 모근부라고 합니다. 모근부 밑에는 모유두가 있고, 그죠? 이 모근부 밑에 가장 동그란 이게 막 양파나 마늘이라면 양파나 마늘처럼 생긴 요게 모근데 요 안에 모모세포가 있어요. 아까 섬유아세포는 피부의 상피세포를 만드는 세포였고 여기에 모모세포는 머리카락을 만드는 세포죠. 요것들이 모구 안에 이렇게 있다. 자, 여기 옆에 보시면 한선이라고 해서 그거 보이시죠? 단독땀샘. 그죠? 소환선이죠. 요거는 소환선. 그리고 여기 피지가 있는 여기에 모공에 붙어 있는 땀샘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이 그림엔 없지만 그거는 대한선이 되죠.
아크린선, 에포크린선이 됩니다. 소환선과 대안선. 자, 모근부 중에서 모유두 부분을 보면 모유두 부분, 모근부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구조물로서 모모세포와 맞닿아 있다. 모세혈관으로부터 공급받은 영양분과 모발 생성 신호를 모모세포에 전달을 한다. 그러면 모모세포는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머리카락을 만들어내겠죠. 자, 골수세포 다음으로 왕성한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케라틴 단백질의 합성세포인 케라틴 생성세포와 모발의 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생성세포로 구성된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 이 단백질 성분인 그 상피세포, 피부의 상피세포 같은 케라틴 단백질이 있고 그리고 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생성세포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머리카락 색이 다른 건 이 멜라닌 세포가 구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머리가 검으냐, 황색이냐, 적색이냐, 금발이냐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는 거죠. 자, 이 머리카락에 있는 멜라닌은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으로 나뉘는데 유멜라닌은 갈색이나 검은색을 담당하는 멜라닌이고 페오멜라닌은 적색이나 황색을 나타내는 멜라닌입니다. 네, 페오멜라닌이 많으면 머리가 붉거나 황색으로 보이고 유멜라닌이 많으면 굉장히 검은색 머리카락이 되겠죠. 자, 모간부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자,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우리가 큐티클층이라고 하는 모표피층이에요. 이렇게 벌어지죠. 각종 반응에 의해서 벌어지고 닫히고 하는 거예요. 알카리성 성분에 의해서 벌어지고 산성 성분에 의해서 오므려지고 그래서 염색이나 펌을 할 때는 이 모표피를 열어서 이 머리카락의 몸체를 이루는 모피질, 그죠? 모피질 이 안에 그 어떤 멜라닌 색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모피질에 색을 입히거나 아니면 모피질에 어떤 결합을 끊어서 펌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한 다음 중화제 같은 걸로 다시 중화체를 하면 모표피가 닫히죠. 그죠? 닫히고 여기 끊어졌던 결합 조직들이 다시 이어지죠. 그래서 펌이 형성이 되고 색이 염색이 되고 이런 역할들을 한다. 가장 중간에는 모수질이라는 기둥이 보이죠. 모수질이 약한 사람, 강한 사람에 따라서 파마가 잘 나오기도 하고 못 나오기도 하고 애기들 머리카락, 갓 태어난 애기들의 머리카락에는 모수질이 없어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모표피예요. 모소피라고도 하고 큐티클이라고도 하는데 머리카락의 최외측층, 색이 없는 투명한 층으로 비늘 모양으로 겹겹이 쌓여 있다. 건강한 모발일수록 큐티클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큐티클 조직이 조밀하게 쌓여 있다. 그러면 큐티클층이 굉장히 매끈하면 굉장히 건강한 머릿결을 나타내고 큐티클층이 이제 힘이 없어서 다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머리카락이 날리죠. 손상된 머리카락이 되는 거죠. 그만큼의 큐티클의 역할이 건강하지 않는 모발이냐를 결정합니다. 자, 외부 화학 제품과 자극으로부터 모피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이 모표피 큐티클층이 언제 열리냐면 펌을 할 때 일제를 넣으면 자, 일제는 환원제예요. 그래서 시스틴 결합을 끊어요. 시스틴 결합을 끊은 상태에서 중화제인 이제 산화제인 과산화수소나 브롬산 칼륨을 넣으면 이 조직이 다시 연결되죠. 그러니까 끊어서 연결하기 전에 루프를 말죠. 루프를 말면 끊어진 상태에서 루프에 감기어 있는 상태에서 중화제를 다시 맞게 되면 연결이 다 돼버리기 때문에 루프에 감겨 있는 모양대로 펌이 이루어지는 거죠. 산화수소와 브롬산 칼륨은 모질의 특성에 따라서 과산화수소가 맞는 모질, 브롬산 칼륨이 맞는 모질을 이제 미용사께서 적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죠. 브롬산 칼륨을 쓰면 좀 많이 날린다 하더라고요.
건강한 머릿결은 못 써도 되겠죠. 그 다음, 모피질. 예, 몸체, 머리카락의 몸체를 대부분 차지하는 이 모피질 같은 경우, 모발 전체의 85에서 90%를 차지하고, 모발의 탄력, 강도, 그리고 멜라닌이 존재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색을 결정합니다. 피질세포와 세포 간 결합 물질인 간척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쉽게 손상받을 수 있고 친수성으로 홈과 염색 시에 피질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 모수질, 모발 최내측층 한 줄, 그죠? 원모와 같은 가는 모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부에는 부분적으로 공기를 포함한 빈 공간이 있다. 모수질이 두꺼우면 펌 반응이 잘 나타난다. 자, 손발톱은 케라틴은 케라틴이에요. 성분은 같은데 딱딱해요. 딱딱한 케라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5에서 24%의 수분 그리고 0.1 정도의 지질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손발톱이다. 자, 우리 피부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 그리고 뭔가 반응, 지각을 나타내는 작용 그리고 땀샘에서 분비를 함으로써 체온을 조절하는 작용, 그리고 분비와 배설을 하는 작용, 그리고 흡수하는 작용, 뭔가 빨아들이는 작용, 이런 것들이 피부의 주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피부학의 기초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훑었어요. 좀 간단하게 훑었고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화장품학의 이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면 되는데 일단 우리는 이번 파트에서는 이 요점 노트에 있는 요 내용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피부, 피부학의 기초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우리 지금 현재 이 수업의 목표는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 자격증을 따는 게 목적인 거죠. 정규 대학의 화장품 학 수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합격을 하기 위한 최저 기준선 60점을 맞기 위한 목표에 두고 이 요점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적어도 주관식은 이 요점 노트에서 수화가 거의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과 여기에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시험의 방향을 익히게 되면 60점 정도는 크게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합격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제시해드린 여러 가지 민원인 해설서 그리고 고시 교수학습 가이드를 통해서 추가 보충 공부를 해주시고 암기 위주의 내용은 혼자 하셔야 돼요. 미백 성분 원료가 뭐다, 그 주름개선 성분 원료가 뭐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존제 성분은 뭐다, 자외선 차단제 성분은 뭐다, 뭐 이런 것들 외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따로 공부를 해주셔야 해요. 저하고의 수업은 이 시험에 감을 익히는 거예요. 감을 익히고 시험을 치기 위한 어떤 기준을 좀 방향성을 잡는다. 그게 저의 최고의 목표이고 여러분들이 단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것만 하시면 안 돼요. 이것만 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여유를 두시고 민원 해설서라든지 교수학습 가이드도 병행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